하겠습니다. 조철이 마중세 토크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쿠팡의 지금 주식 관계가 그러면 이제 쿠팡이 지금 매출세도 그렇고 고객도 많아갖고 지금 성장이 지속할 것 같은데 예. 쿠팡이 이커머스에 독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한번 영업이익 흑자 비빌 10가지 한번 좀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쿠팡이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강점이 있을까요? 먼저 그 쿠팡과 네, 네이버, 그다음에 이 이마트와 그다음에 이베이 그룹이죠. 네, 이 세 업체의 독주 체제가 계속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뭐 몇 년 동안에는 쿠팡 앞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네이버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쵸. 지금 제가 전 시간에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용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이용자 수 1위가 사실은 네이버라는 거죠. 그거는 네. 공식적으로 네이버가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으로는 1등이라는 거고요. 네. 2등이 쿠팡이 아니었어요.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등이 바로 이마트와 쓱닷컴을 합친 이마트와 그러니까 쓱닷컴이죠. 정확히 말하면 쓱닷컴과 이베이 그룹, 이베이와 옥션을 합친 즉 지금은 이제 그 회사들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 그렇죠. 이베이 이베이 코리아하고 코리아와 쓱닷컴. 쓱닷컴을 합쳤을 때 그 규모가 2등이었었어요. 네. 그거는 거의 지난 10년간 똑같았어요. 그 네. 다음에 3등이 쿠팡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쿠팡의 독주라는 거는 얼마 안 됐다고도 봐요. 네. 왜냐하면은 네이버, 이베이 그룹, 이마트, 그 다음에 쿠팡 이런 순으로 계속 그냥 거의 뭐 10년을 갖다가 오던 이런 네. 거대한 이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21년도에 깨지기 시작한 거죠. 네. 2020년도만 하더라도 거래액 기준으로 보면은 1등이 바로 네이버였죠. 28조. 네, 그렇죠. 2등이 바로 이베이 그룹, 네. 쓱닷컴이 24조였고요. 음. 쿠팡의 거래액은 22조였기 때문에 사실 1등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게 불과 2년 만에 2020년도에서 불과 2년 만에 2022년 3분기에 아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판이 뒤집어져서 3분기까지 쿠팡이 32조, 네이버가 29조, 그리고 이베이 그룹, 쓱닷컴이 16조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베이 그룹, 쓱닷컴,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뭐 티켓모스트라든지 위메프라든지 11번가라든지 그 많은 업체들이 매출이나 거래액이 줄어들면서 이 세 개 업체로 갔는데 이 세 개 업체에서 다시 쿠팡하고 네이버로 쏠림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은 기존 3강 체제가 깨져버리고 2강 1중으로 재편이 됐다는 겁니다. 즉 쿠팡이 강자가 완벽한 강자로 올라서게 되고 그 다음을 네이버가 쫓고 반대가 된 거죠. 이제 추적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솔직히 말하면은 2강 1중이라는 의미는 2강 외에 나머지는 그 아성을 넘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갔다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쿠팡이 거래액이나 매출로는 이렇게 거대한 신장을 이뤄냈다는 거는 그래 그러면 뭐 일단은 손해를 불사하고 캐시버닝을 하면서 갔다는 건 이해를 갖다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즉 2022년도 어땠습니까? 2020년도 흑자 쿠팡 같은 경우가 2021년 22년도에 엄청나게 영업 적자가 났었죠.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 적자액은 뭐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1조 8천억이었죠. 그렇죠. 저기 덕평 IC 또 화재도 있었고 맞습니다. 가장 큰 손실이었죠. 예, 그 2022년도에 1조 8천억 적자가 났고 2021년도에도 1조 2천억, 뭐 거의 한 2년 동안에 3조의 적자가 났던 회사가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 3조의 적자가 났다가 22년도에 와가지고는 흑자로 이제 턴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흑자로 턴이 돼서 물론 완벽한 흑자는 아니겠지만 1, 2분기에는 적자가 수천억이 났지만 3분기에 천억의 영업이 흑자가 났고 4분기 조심스럽지만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앞선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쿠팡의 작년도에 1조 8천억의 적자 났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그 적자가 천억대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2천억 미만으로. 천억에서 2천억 사이. 거의 10분의 9가 그렇죠. 줄었네요. 적자 규모가 10분의 그렇죠. 90%가 줄었고 중요한 거는 이 숫자보다도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유통의 흐름이 중요한데 거대한 적자 규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턴어라운드에서 흑자로 반전되는 이 모습을 2022년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보여준다면은 이제 2023년도에 그 기조가 이어진다. 네. 다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지위도 굉장히 큰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터닝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고 예. 이게 이제 거래액에서 앞섰고 그 이제 첫 번째가 그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10가지 비밀이라면 좀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 네. 쿠팡이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보통은 많이 희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의 쿠팡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희생하는 단계에서 서서히 좀 벗어나서 네. 이제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매출도 매출대로 올리고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어느 정도의 또 체력도 가졌고 어느 정도 그 패러다임 시프트 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전환시킨 거네요. 예 그런 그 능력이 정도로 좀 생겼다는 체질로.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객단가라고 저는 첫 번째 보고 있어요. 네. 객단가. 이 객단가라는 말은 쿠팡이 솔직히 객수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앞서서 제가 거래액이 32조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 객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2022년도 7월 달입니다. 네. 2022년 7월 달에 객수가 즉 MAU라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 고객수입니다. Monthly Active 유저 그러니까 이 활성고기 월간 활성 고객수가 1,800만 명. 1,800만 명인데 이 당시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숫자가 약간 발표하는 데마다 다른데 네. 2,760만 명까지도 잡은 데가 있어요. 최고치네. 통상적으로는 1,800만 명 정도가 최고치라고 봤는데 음. 이 MAU가 2,700만 명까지도 올라갔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MAU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늘 수가 없어요. 네. 어차피 가구 수지 않습니까? 가구 수가 지금 우리나라 가구 수가 2,200만 가구거든요. 네. 2,200만 가구인데 이용자 수가 뭐 2천만 명이 넘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구가 한 달에 한 번은 쿠팡을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2,700만이라는 이 숫자도 약간 뭐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한 세대에서 2명, 3명이 쓰는 그걸 다 토탈 뭐 포괄해서 나온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이제 더 이상 객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객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늘지가 않는 게 분기별 객수를 갖다 본다면은 박사님 말씀처럼 1,800만 명이 거의 정점을 갖다 찍었다고 보거든요. 예. 즉 1,8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더 이상 늘지도 않았고 그냥 뭐 전통적으로 본다면 한 3분기 연속으로 1,790만 명, 1,800만 명, 1,790만 명 왔다 갔다 하면서 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객단가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객단가도 늘고 1,800 활성 회원 중에 거의 와우 회원이 900만 반이 이상 되더라도 이거 엄청 크거죠. 뭐 연회비 월 회비 4,990원이 저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죠. 그렇죠. 활성 중에 반이 그냥 와우 회원이 고정으로 살면서 계속 더 주기적으로 더 많이 사주고 금액도 단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2천만 명 넘었다는 거는 월 한 달 갖다가 얘기한 거고 7월 달 같은 경우 특수한 달이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분기로 봤을 때 2022년 3쿼터 3분기에 1,800만 명이었거든요. 네. 2021년도 3쿼터에는 또 그게 1,790만 명이었기 때문에 1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2쿼터에는 1,790만 명, 그다음에 3쿼터에 1,800만 명. 네. 그러니까 10만 명밖에 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21년도 4쿼터에 1,790만 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물론 21년도 3쿼터에는 1,680만 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한다면은 21년도 3쿼터, 22년 3쿼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객수가 10% 이상은 증가를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끝이었다는 거죠. 네. 21년도 4쿼터 이후, 즉 21년도 4쿼터, 4분기 이후에 22년도, 23년도 객수는 지금 계속 2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은 매출이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이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게 객단가가 평균적으로 29만 원 나오던 객단가가 작년도에는 29만 원, 30만 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22년 3쿼터 그때 객단가가 38만 원. 즉 거의 한 뭐 25%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쿠팡을 사용하는 와우 회원 입장에서도 이제 이커머스 다 사용해 보는데 어떤 저기 연말 같은데 이제 4분기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면 집 나가기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L마트를 집에서 가까우니까 예. L마트 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것저것 사고 불과 뭐 한 10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근데 귀찮으니까 다 이걸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뭐 먹거리부터 해갖고 제가 이제 뭐 운동하는 뭐 골프 장갑이니 이런 것까지 지금 쿠팡에서 이제 관련돼 사다 보니까 아마 월 몇십만 원대로
뭐 항상 몇십만 원대는 되지만은 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구매 맞습니다. 빈도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 대신 이제 L마트는 이게 줄었죠. 제가 오히려 산 거. 그렇죠. 그런 현상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준 게 사실은 마트도 있지만 슈퍼예요, 슈퍼. 그러니까는 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예. 줄기는 줄어도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중에 2, 3회 방문을 하던 그 패턴이었는데 예. 그 매출이 대부분 로켓 와우로 혹은 로켓 프레쉬로 새벽 배송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는 동네에 있는 슈퍼들 아니면은 대형 SSM이라 그러죠. 이런 뭐 대형 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들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예, 맞아요. 예, 그 매출이 뽑아가면서 객단가가 늘었다는 거는 일회 구매는 한 번에 살 때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든 건 아니고요. 예. 한 사람이 더 자주 구매한다는 거죠. 예.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쿠팡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이제는 3.8에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한 번만 사던 고객이 뭐 이제 2년 전에는 2번으로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3번 이상을 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3번 이상 쿠팡을 한 집에서 구매를 한다. 예. 그게 매출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맞아요.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L마트라는데 저기요. 한 달에 3.8회 아니요, 정도를 구매한다는 맞아요. 게 그만큼 좀 강력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요. 요 정도는 얘기를 했다. 이마트. 아, 예. 이마트는 주기적으로 가고 여기는 L프레시네요. 맞습니다. 매장이 작은. 예. 그러니까 가까운 10분 거리는 L프레시, 이마트는 한 15, 20분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기하고 이 주기가 있는데 이쪽 주기가 줄고 쿠팡이 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객단가하고 빈도수하고 이 부분이 이제 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고객이 뭐 와우 회원 중에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와우 회원이 이제 매출 공헌도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바로 네. 이제 그 객단가가 높아졌다는 그 얘기를 드렸던 거는 네. 객 수보다도 네. 구매 횟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달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제가 한 달에 보통 뭐 한 2회 구매하던 고객이 지금 최근에 3.8회 거의 4번을 구매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충성 고객도 많아지고 자주 반복 구매가 많아졌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객단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지금 얘기하신 와우 멤버십입니다. 네. 그 1,800만 명의 고객 중에서 900만 명은 로켓 와우 회원이죠. 네, 나머지 그렇죠. 900만 명은 뜨내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900만 명이라는 이 고객들은 충성 고객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와우 멤버십 자체가 유료기 때문에 돈을 주고 썼었죠. 네. 2,900원이었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990원. 네. 즉 한 달에 2,900원을 내던 고객이 한 달에 4,990원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적어도 100만 명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100만 네. 명은. 왜냐하면 연간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그 정도 추가 부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타격 받겠는데? 라고 일부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거의 이탈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2,900원 내던 사람이 4,990원을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만으로 20년도에 600만이었었던 그 와우 멤버십이 22년도에 900만이 됐었는데 그 900만 명이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연간 24,000원을 더 냈을 때 그 네.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2,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시프로를 갖다가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순수하게 순증되는 게 2,100억이라는 겁니다. 자금 회전도 와우. 좋아지고요. 그렇죠. 뭐 와우 회원에서 들어오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 차액 회원비의 차액이 2,100억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순이익으로 흡수될 수가 있는 구조겠죠. 이미 원턴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와우 멤버십에서 2,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게 쿠팡의 두 번째 흑자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참고로 우리가 코스트코 보면은 전용 회원 연회비 내는 거 있듯이 비슷한 게 맞습니다. 이제 자금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류센터 쪽으로 좀 그 방향성을 바꿔보면은 네. 물류센터가 저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가끔씩 가서 뭐 일도 가끔씩 해보기도 해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현장에 가서도 한번. 가끔씩 야. 들어가서 해봅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뭐가 어떤 이슈가 또 뭐가 있는지. 근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네. 쿠팡이 운영을 잘한다는 거는 자동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쿠팡에 대해 가지고는 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가지고 특집을 하겠지만 쿠팡은 완벽한 수동 물류센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뭐 문제가 좀 반발하신 반응이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쿠팡을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뭐 아마존 센터라든지 알리바바 센터 아니면 싱동닷컴 가까이에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GS 롯데에 있는 그러한 풀품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율이 거의 80%쯤 됩니다. 자동화율이 80%라는 거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구스트 퍼슨 상품이 그 피커한테 오는 그런 게 80%까지 와서 굉장히 자동화율이 높다는 겁니다. 셔틀이라든지 GTP라든지 뭐 ASRS라든지. 근데 쿠팡은 그런 자동화 설비를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대구에 첨단 자동화 센터를 지금 오픈하긴 했지만 그래요. 2월 들어서 맞습니다. 그건 매스컴에다가 공개하면서 예, 거기에는 했죠. 이제 뭐 AGV 같은 시스템도 들어가고 소팅봇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들어간 거고요. 여태까지 쿠팡은 완벽하게 센터 한 센터에서 1,800명의 인원, 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네.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굉장히 운영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UPH 같이 이 시간당 뭐 사람의 인건비 효율을 계속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배차라든지 아니면은 싱글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중간에 합포장하는 여러분이 지금 받아보시는 쿠팡 물건들은 대부분 납계 상품이 들어오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싱글레이션 단포라 그러거든요. 단포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합포가 많이 왔다가 단일 포장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포장 비용 절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프레시백 같은 옛날에는 그 뭐 스트로폴 같은 그런 이제 냉매제를 썼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프레시백 같은 보냉백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되는 스티로폼도 1년에 한 1억 개 정도 감소된다 그러죠. 그 1억 개를 1,000원씩만 따져도 1,000억입니다. 근데 그 스티로폼 가격이 1,000원짜리도 있지만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물론 뭐 싱글백 그 거기에 따른 그 프레시백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 일회용 소모품을 절감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뭐 1,000억대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프레시백 비용을 제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물류센터를 효율하게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조금씩 뭐 그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이거는 수요 측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수요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율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신선 폐기율이 사실은 온라인 업체 중에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쿠팡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요 측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런 뭐 오퍼레이션을 갖다 강화하면서 뭐 통상적으로 발표된 걸로 보면은 신선 폐기율이 이 직전 연도보다 한 50% 정도를 감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매출 뭐 SKU를 갖다가 축소한다거나 PB를 확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따진다면은 그 PB의 그 신선 폐기율을 그 축소하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연간 한 1,500억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수요직 강화로 인한 또 이익 증가 효과가 네 번째가 되겠고요. 맞아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매입해 갖고 풀로 잘 팔아야 되는데 재고가 나오면 이게 이제 영업 손실에 상당히 큰 영향이니까 이걸 최소한 줄여나갔네요. 그러니까 최대. 맞습니다. 이 신선 폐기율은 잠깐 더 얘기 드리면 저도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SCM 했을 때 신선 폐기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지만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신선 폐기율이 보통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전체에서 한 4%까지 되거든요. 3에서 4%가 되고 슈퍼 같은 경우에는 폐기율이 7%가 돼요. 자, 신선이 대형마트에서 평균적으로 매출이 1조에서 2조가 됩니다. 그럼 신선 매출이 2조라고 본다면은 폐기율이 4%면은 800억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1년 동안에 다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투매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지금 그 대형마트의 신선보다도 더 매출 구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쿠팡에서 만약에 폐기율이 한 4% 나왔던 게 2% 혹은 1.5% 줄어든다 그러면은 연간 적어도 한 2천억, 1,500억 그 정도의 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쿠팡이 매출을 올리는 거에서 조금 오퍼레이션을 강화하고 내실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한 발짝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배송 효율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물류센터도 있지만 쿠팡맨들이 조금 많이 요즘엔 줄기도 하고 있긴 한데 쿠팡 친구라 그러죠. 요즘에는 뭐 퀵플렉스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 기본적인 고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딩 SOP라고 하는 거는 쿠팡카를 자세히 보시면은 쿠팡카가 옆문이 열리는 방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택배나 그런 택배 차량들, 1톤 차량을 보시면 옆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데 뒷문이 열리는 방식인데 쿠팡카는 옆문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옆문을 열어가지고 옆으로 물건을 싣고 옆으로 물건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쿠팡카에 실리는 게 토트박스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택배기사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돼요. 이거는 물론 2022년도에 나온 건 아닙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계속 진화되고 왔어요. 쿠팡 토트박스도 계속 진화되고 있고 로딩하는 방법도 진화되고 있고 그걸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걸 제가 얼추 측정을 해보니까 보통은 차량에다가 물건을 실을 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택배기사들이. 왜냐하면은 그거를 순서대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라우팅 배송 동선에 따라서 그렇죠. 먼저 나가는 거를 앞에다 해고.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가장 먼저 나갈 게 앞에 있는 거고 가장 늦게 나갈 게 맨 뒤에 가야 되는 건데 그 주소를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베테랑 기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1시간 반, 심지어 신입 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실어버리기 때문에 어디다가 싫더라도 내가 넘버가 돼 있습니다. 이 전면에 24개, 옆에 24개, 총 48개의 박스가 넘버가 딱 정해진 상태, 그 장소에 실릴 수 있게 가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1시간 반에서 30분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쿠팡맨들이 만약에 15,000명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절감한다. 그것만 따지더라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배송 효율이 나오는 거고요. 연간 시간당 임금으로만 계산해 보더라도 그거 하나로도 500억 정도 절감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진짜 크네요. 왜냐하면 이제 뭐 1톤 탑차가 되든 차량에다가 로딩 실어서 이제 동선을 갖다 계산하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진짜 순차적으로 하지만은 엄청 물량이 많은데 그걸 다 알아서 이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줄이면서 나가는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배송률이라든지 뭐 미배송률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쿠팡을 봤을 때 자동화가 아니라 이 오퍼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쿠팡 내부에 있는 이 임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런 프로세스만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한 280명 정도 그 어마어마한 인력이 자동화가 아니라 그런 뭐 물류센터라든지 배송할 때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뭔가를 바꿔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 그럼 6번째 뭔가요, 원장님? 자, 6번째가 이거는 이제부터 약간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 드리면은 쿠팡 이츠를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쿠팡 이츠. 쿠팡 이츠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그런 분야였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단건 배달이라는 게 나오면서 배달 한 건에 보통 뭐 10,000원도 줬고 12,000원도 줬어요. 비 오는 날에는 뭐 진짜 한 6,000원, 7,000원짜리 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는데 10,000원도 줬던 프로모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배달앱 시장 진짜 엄청 올라갔죠. 그렇죠. 쿠팡 MAU가 쿠팡 이츠 MAU도 엄청나게 그때 올라갔잖아요. 뭐 1,000몇백만 명이 그걸 이용했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쿠팡이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장을 그 선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 말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무의미한 그런 경쟁보다도 이제 수익 쪽으로 많이 갔었죠.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쿠팡이 프로모션을 지금 보시면은 많이 가격이 이제는 뭐 단건 배달도 그렇고 비용 자체가 많이 내려갔죠. 프로모션 비용이 없어졌죠. 뭐 3,500원, 그러니까 8,000원, 7,8,000원 주던 게 3,500원, 4,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잠깐만 계산해 보더라도 그 비용이 몇 천억대가 나와요. 그냥 보수적으로도 2,500억, 3,000억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출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비용만 하더라도 한 3,000억 가까이가 절감이 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단건 배달에 불을 지핀 게 쿠팡 2차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배민의 베일이 같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경쟁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 몫은 어떤 물건을 파는 이제 중소상업자의 목도 되고 우리 이제 고객 입장도 이게 다 전가되잖아요. 맞습니다.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쯤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런저런 수수료로 남아 있는 게 뭐 돈가스 하나 팔아가지고 2-3천 원 남는데 배송하시는 분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배송하시는 분들은 그걸 10,000원을 갖다 받아가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구조가 많이 깨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또 배송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비자들도 너무 과도한 배송료에서 조금 낮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열기가 좀 식고 다시 한번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진짜 배달앱 전쟁이 불부터 쿠팡 이츠 프로모션 이게 이제 정상화로 좀 돌아왔고 그 다음에 7번째 뭡니까? 7번째는 이제 배송 밀도. 아까 제가 배송 효율화라고 나왔는데 배송 효율화라는 거는 배송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자체가 좀 구조가 잘 정리가 됐다는 거고요. 배송 밀도라는 거는 이 쿠친에 배송하는 건수가 있어요. 쿠팡 친구들. 보통 이게 2020년도, 21년도 이때까지만 19년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19년도에 보통 220건 정도였었는데 22년도에 280건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19년도에 한 사람의 쿠팡맨들이 쿠친들이 220건의 기프트라 그럽니다. 기프트를 가지고 배송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280건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배송할 수 있었던 그 캐퍼가 한 30%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그쵸. 쿠팡맨들은 어차피 이게 고정급으로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인건비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물량을 가져다 줄 네.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게 건당 5,000원 정도 배송을 했었던, 그래서 쿠팡의 적자에서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 건당 5,000원 정도 하던 배송료가 건당 3,800원, 지금은 3,5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연간 1,000억 정도의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할 때가 생각나네요. 이제 배송 딜리버리 하면 한 60개 갖고 시작해갖고 이제 수익 구조도 안 나와갖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당 뭐 5,000원 들어간다. 물류센터에서 이제 출고가 나가고 배송하면서 또 물건을 갖다 딜리버리 할 때마다 다 적자의 누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올린 거네요. 그렇죠. 배송 밀도도 올려갖고 수량이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게 배송이 이분을 갔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 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 객수가 증가하면서 어차피 뭐 생산,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지만 네. 택배 같은 경우에는 밀도의 경제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대한통운이 한진보나 롯데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 1위가 된 것처럼 네. 예전에는 뭐 아파트 단지 하나에 100개 네. 가져갔던 거를 120개, 150개 가져갈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네, 부분이죠. 네, 이거 이제 뭐 저도 택배 부분 웬만한 거 지금 다 관여돼서 택배 밀집도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SM 저희 배송 저기 할 때 보면은 이제 산악지대나 이제 거리가 광역 거점 같은 경우는 많이 돌거든요. 근데 아파트나 밀집도 같은 경우 수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센티브도 좀 많이 조율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뭐 그냥 힘든 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쿠팡이 이제 이런 걸 좀 쫙 올렸네요. 잘. 자, 8번째 뭔가요? 여덟 배송 번째는 이제 밀도 일회성 비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쿠팡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제 비용이 네. 많이 들어갔을 때 연간 2천억 정도까지 들어갔다고 발표가 좀 되고 있어요. 네. 물론 방제 비용이라는 게 그 안에 쿠팡에 보시면 왓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간에 밀접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소독하는 사람이라든지 왓차라는 그런 감시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더 들어간 것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구의 밀집도를 갖다가 근무자의 밀집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 가지고 동선을 갖다 널리 떨어뜨린다거나 네.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2천억 정도가 됐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2천억이 과연 나올까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이 한 2천억 정도 됐던 게 지금은 해소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코로나에 거리두기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물류 현장도 그렇고 이걸 지금 지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일회성 비용이다 보니까 뭐 물류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21년도에 쿠팡이 물류에 투자한 비용만 8,200억 정도가 들어갔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이 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2천억 정도가.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거의 전국에 200만 평 정도를 깔았다는 거죠.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깔아놨고 네. 물론 선투자한 그런 물류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센터에 입지만 혹은 센터의 뭐 어떤 구조적인 측면만 잡아놓고 아직까지 센터를 갖다 오픈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더 이상은 그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기존 센터를 차라리 좀 자동화를 한다거나 기존 센터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그쪽으로 많이 턴을 했고 뭐 무리하게 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투자를 갖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자제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센터의 무리한 확장을 갖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기존 센터 즉 기존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금 센터에서 안 나가는 센터는 뭐 재임차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네. 지금까지의 뭐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한 템포를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쿠팡이 이제 우리 물류 거점 할 때 이제 거점 전략을 만들 때 광역 거점이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캠프라든가 이걸 만들면서 이제 플랜을 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상한 대로 다 진행했는데 아직도 뭐 저기 뭐 커버 안 된 쪽 그런 그렇죠.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통폐합하면서 물량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점점 개선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야. 물류부동산하는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쪽으로 예전에는 하죠. 진짜 공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나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구조조정 쪽으로 지금 많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네, 그게 2022년 상황, 네. 1년 전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계속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뭔가요? 예.
솔직히 9번째 들어가기 전에 예. 덕평센터가 화재가 나서 네, 거기서 그랬죠. 솔직히 뭐 물리적으로도 힘들었고 매출 기회로서도 어느 정도 음.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보험료가 화재로 인한 피해가 한 3,400억, 만약 보험료가 한 2천억 정도, 이제 그거는 보험료는 이제 해마다 좀 들어오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건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뭐 잡이익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 순익으로 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쿠팡이 조금 재무적으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네.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돌발 상황들에 대한 부분이 이 덕평센터 화재, 코로나 방제 비용,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가 묶어서 8번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다 비용이나 저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회수화되든가 아니면 지금 다시 정상에서 이익으로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비용이 이제 계속 네. 쿠팡이 흑자를 지금 돌아섰다. 맞습니다. 자, 9번째는 뭔가요? 9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쿠팡 홈페이지 보시면은 로켓 배송이 있고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제트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로켓 배송은 뭐고 제트 배송은 뭐야라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네. 로켓 배송은 말 그대로 쿠팡의 직매 상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매출이 28조가 쿠팡이 올해 매출이 만약에 28조, 30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게 바로 로켓 배송이거든요. 네. 뭐 그게 가장 강력한 쿠팡의 원동력이었다면은 쿠팡이 요즘 새롭게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바로 제트 배송이라는 건데 이 제트 배송이라는 거는 똑같이 새벽 배송도 있고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줍니다. 네. 그러면 쿠팡 로켓 배송하고 차이가 없죠. 근데 이 상품은 쿠팡이 직매입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협력업체 아까 얘기 드렸죠. 30만 개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자기의 상품을 그중에 30만 개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가 자기의 물건을 쿠팡 물류센터에다 갖다 놓고 쿠팡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쿠팡이 그걸 보관만 하면서 그거를 재고 관리해주고 또 발주 관리해주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은 포장을 하고 패킹을 하고 다시 라벨링을 하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제트 배송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아마존의 FBA, 아마존 풀피먼트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거는 쿠팡이 풀피먼트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여태까지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풀피먼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물건을 배송하는 거는 1자 배송, 2자 배송이고 3자 배송부터가 풀피먼트라 그러거든요. 네. 제3의 셀러들의 물건을 내가 위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물류 서비스를 해주는 걸 풀피먼트라고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쿠팡은 2021년도까지는 풀피먼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풀피먼트였지만 그렇죠. 비즈니스로 본다면은 풀피먼트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아마존의 풀피먼트처럼 쿠팡이 그 풀피먼트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이 택배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유통업체가. 그래서 쿠팡이 그걸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풀렸다는 거죠. 법이 풀리고 이제 배짜 번호판이 나와주고 이제는 쿠팡이 택배업으로 다시 뛰어들었고 그렇죠. 그 첫 번째 사업이 제트 배송이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 아마존이 이익이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풀피먼트거든요. 그리고 물론 FBA 프라임 회원도 있지만 이게 마찬가지로 쿠팡이 올해 이걸 잘해서 풀피먼트를 만약에 뭐 10조에서 15조까지 올린다. 뭐 예상으로는 지금 20조 이상을 갖다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도 뭐 수조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연간 매출 규모로 본다면은 수조 원의 상품을 쿠팡이 위탁으로 이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쿠팡은 엄청나게 이익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아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3자 물류라 했고 서드 파트 로지스틱스라 그래서 고객의 물건을 보관했다가 이걸 이제 합포장해서 이제 출고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이익 구조가 많아지죠. 잘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게 수수료가 작진 않아요. 아마존도 수수료가 30%대 이상이거든요. 쿠팡도 30%대 정도의 수수료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5조 정도의 상품을 이 제트 배송, 로켓 그로스라고도 합니다. 로켓 그로스라는 형태의 이 풀피먼트를 간다면은 5조에다가 30%면은 1,500억이죠. 즉 쿠팡은 재고 부담 하나도 없이 연간 수천억의 이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작년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중순 이후부터 확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특히 올해 앞으로 쿠팡이 흑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쿠팡의 이제 앱에서 이거 주문할 때 보면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우 회원이 이런 명칭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모르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요.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째입니다. 이 10번째를 사실 가장 마지막으로 넣은 거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혹은 제일 민감하기도 한 건데요. 쿠팡의 원가율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원가율 개선. 상품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원가율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약에 내가 뭐 80원에 사왔는데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마진이 20% 아닙니까? 네. 쿠팡의 마진이 2021년도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쿠팡 원가율이 83% 수준이었었어요. 네. 즉 마진이 17%란 얘기죠. 네. 17% 마진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보통 원가율이 17%쯤 되거든요. 쿠팡도 그 선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뭐 마트라든지 슈퍼 같은 경우에는 한 25%쯤 됩니다. 원가율이. 그러니까 이익률이 25%쯤 되는데 여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17%, 18%쯤 갔던 그 이익률이라 그럴까요? 원가율이라 그럴게요. 원가율이 83%라고 거꾸로 원가율이라는 네. 용어가 더 정확하니까. 네. 즉 상품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상품에 들어가는 원가율이 83%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송비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테일하고는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배송비까지 포함된 원가율이 83%였는데 이게 2022년도 3쿼터에 75.8%로 떨어져 버려요. 자, 이게 사실은 진짜 이게 이 단기간에 이 1년 정도도 안 되는 기간에 원가율이 8%가 내려갔다. 쿠팡 매출이 얼마입니까? 직매입 매출을 뭐 30조로 잡으면 원가율이 8%면은 2조 4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진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9가지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뒤집을 만큼 큰 게 바로 이 원가율 하나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뭐 작년에 LG생활건강, 올해 CJ, 이제 쿠팡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렇게 네. 해서 직매입에 대한 원가를 갖다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여러 가지 뭐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했느냐 아니냐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바잉파워가 생겼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다만 여기서 제가 이게 민감하다는 거는 이 납품업체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들 간에 파워게임일 수 있지만 쿠팡의 많은 업체들, 쿠팡은 거의 뭐 많은 SK로 본다면은 7, 80%가 중소업체들 아닙니까? 중소기업한테 많은 상품 납품받고 있고 네. 개인 셀러들이 있는데 그런 셀러들한테도 납품 마진이 축소가 되고 또 반품 규정이 강화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좀 그 부분에 대한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네.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네. 그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그 정도의 물량을 팔 수 있는 게 쿠팡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업체들이 네이버에서도 팔 수도 있고 11공 팔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단일 업체에서 많이 팔수록 뭐 배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로 현명하게 뭐 상호 상생의 의미에서 맞춰 간다면은 이 상품 원가율이 어느 정도까지 쿠팡의 이익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거는 맞고 그 부분에 대한 트러블이 최소화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뭐 충분히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중에 하나가 마련이 이제 있습니까? 예. CAC 프로모션이라 그래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고요. 네. 쿠팡이 이제 광고를 많이 줄였다는 거죠. 네. PB를 강화하면서 PB 매출이 이제 2, 3조 이상 나오면서 PB에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레버리지죠. MB들의 이익률을 맞출 수 있는 레버리지도 쓰기도 하고 이익을 네. 올릴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쿠팡에서 상품 원가율, 그 다음에 PB 같은 상품 차별화 전략 그런 걸 통해서 근원적으로 이제 이 구조를 잡아간다. 다만 상품 원가율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갑작스럽게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다음에 23년도 이 상품 원가율이 어떤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지 그 일회성으로 떨어진 건지 왜냐하면은 4, 4분기 프로모션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보신다면은 지금 얘기 드린 뭐 10가지 이상을 얘기 드렸는데 네. 뭐 지금은 쿠팡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굉장히 또 있긴 합니다. 네. 상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된다면은 뭐 다음번에는 쿠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서 그 균형을 좋죠. 맞출까 하면 합니다. 네, 네. 그래요. 마 교수님이 이제 한 10가지 이상, 10가지를 정리해 줬는데 이거 같아요. 오랜 동안에 6조 2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물류센터 거점, 인력 소싱, 모든 노하우를 갖다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키워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객단가 높였고요. 그다음에 와우 회원 지금 자금 캐시 프로 유동성을 넣고 이제 모든 대구 센터도 지금 자동화됐지만 모든 게 이제 자동화가 정답이 아니고 맞습니다. 수동화하고 믹싱하면서 운영의 능력이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강화, 폐기율. 사실은 진짜 불필요한 거 줄여야지 영업이익을 줄이거든요. 영업 손실을 줄이는데 이거 했고 배송 효율, 로딩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배송의 라우팅 동선 밀도,
또 쿠팡이 이제 돈 많이 들어간 거를 갖다 이제 어떤 세이빙 절감하고 그다음 코로나 때 이제 거리두기에 이제 뭐 2천억이든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을 갖다가 이제 줄이면서 개선하면서 다시 이익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지만은 이 부분을 하면서 이제 이익률 올렸고 마지막에 원가율 점점 개선하고 CS 프로모션 PB 상품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 구조된 모든 부분 키워드 한번 좀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정수 교수님은 역시 쿠팡의 특집도 말씀을 잘 하십니다. 아마 어디에서 이렇게 쿠팡 키워드 한번 정리한 프로그램 방송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마지막에 한번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조철이 마정수의 토크쇼.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